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끝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이게 제 인생 이야기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그 두 사람이 바로 제 남편과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분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정순이입니다. 올해 62, 손주 둘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니, 평범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저는 24살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채 1년도 안 돼서 어머니마저 따라가셨어요. 남은 건 저 하나 그리고 14살짜리 동생 하나. 이름은 정미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0살 더 많았으니 언니라기보다는 엄마에 가까웠죠. 갓 사회에 발 디딘 저는 공장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동생 학교 준비물은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친구들한테 뒤처지는 게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사채까지 썼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영이가 대학 합격증 들고 펑펑 울던 날. 그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졸업하고 취직도 했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 자금도 제가 마련해줬습니다. 전세금 일부도 제가 보탰어요. 억울하지 않았냐고요? 단 한 번도요. 미영이는 제 핏줄이었으니까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키운 정이라는 게 낳은 정보다 더 깊을 때가 있거든요. 그 아이의 첫 걸음마를 제가 잡아줬고 처음으로 자전거 타는 날 넘어졌을 때 상처를 닦아준 것도 저였고 첫사랑한테 차였을 때 밤새 울음 받아준 것도 저였습니다. 제 남편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그 사람도 동생을 참 아꼈어요. 친동생처럼. 명절이면 미영이는 늘 우리 집에 먼저 왔습니다. 동생 남편은 부모님 댁에 가더라도 미영이는 꼭 우리 언니 집부터 들렀어요. 태수 씨도 싫은 기색 한 번 없었습니다. 처제 왔어? 어서 와, 어서 와. 집에 들어서는 미영이를 향해 그렇게 반겼죠.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남편이 제 가족을 아껴주는 것 같아서요. 내가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둘이 유독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원래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둘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별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뭔가 사근사근하고 낮고 둘만 아는 것 같은 그런 웃음. 제가 왜 그렇게 웃어? 하고 들어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는 서로 다른 데를 바라봤죠. 저는 그때 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니, 느끼긴 했습니다. 심장 어딘가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근데 저는 그 경보음을 눌러버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믿는 두 사람인데, 내 남편과 내 동생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미영이가 또 우리 집에 왔습니다. 동생 남편은 지방에 있는 시댁에 간다고 했고 미영이는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 밥을 차리면서 저는 남편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좀 사오라고요. 태수 씨가 나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영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어요. 뭔가 문자를 치면서요. 그 웃음이 제 손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평소에 보던 동생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자 보낼 때 짓는 웃음. 저도 한때는 그런 웃음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저는 또 눌러버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 동생이 설마. 내 남편이 설마.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진 뒤였습니다. 그 씨앗은 제 가슴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꽃을 피우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속 충격적인 메시지. 여러분, 가끔 인생에는 단 하나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로 인생이 완전히 나뉘는 순간. 저에게는 그날 밤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샤워하러 들어가겠다고 욕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소파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뒀을 거예요. 남의 핸드폰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근데 그날은 모르겠어요. 뭔가에 이끌리듯이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발신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문자 내용이 미리 보기로 떠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뿐이야. 보고 싶어 죽겠어?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잡지 않았으면 쓰러졌을 거예요. 발신자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미영.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이상한 거라고. 아니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라고. 핸드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핸드폰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봤습니다. 어젯밤 꿈에서도 당신이 나왔어. 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못하겠어. 언니한테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호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찍은 사진. 날짜를 보니 불과 2달 전이었어요. 그 아래로 수백 개의 메시지들. 사랑한다는 말. 그리움. 약속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욕실 안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던지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0살에 처음 만났던 남편. 42년 세월을 같이 산 사람. 밥 먹을 때도 잠 잘 때도 아플 때도 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고. 그것도 하필이면 제 동생하고 제가 딸처럼 키운 동생하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왜 불 안 켰어? 어두컴컴하게. 저는 일어서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들더니 잠깐 굳었습니다. 제가 대화창을 열어놓은 걸 봤을 테니까요. 순이야.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평생 봐온 얼굴인데 그 순간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설명해봐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침착하게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 설명해보라고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고 허탈함이었고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20년이 넘게 같이 살았는데 제 동생인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내보냈어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닐 거라는 걸. 저 대화창에 담긴 시간들이 너무 오래됐다는 걸.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울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남편한테 들켰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밥 차려주고 웃으면서 TV 보고 잠도 같은 방에서 잤어요. 그 옆에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이가 갈렸는지.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편 핸드폰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이 생일로 맞춰놓은 거라 바꿀 생각도 안 한 거겠죠. 밤에 자는 척 하다가 남편이 잠들면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기록, 카카오 대화. 제가 모르는 시간들이 그 안에 다 있었어요. 호텔 예약 문자, 식당 사진, 여행지 사진. 날짜를 보니 제가 입원했던 때였습니다. 담낭 수술로 일주일 입원했던 그때 남편이 매일 병문안 오더니 퇴근하고 나서는 거길 갔던 거예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미영이 남편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도 문자가 왔다 갔다 했어요. 내용을 보니 미영이 남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언니가 알면 다 끝난다고. 나도 모른 척 할 테니까 제발 조심해라고. 세상에. 그 사람도 알았던 거예요. 미영이 남편도 알면서 덮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몰랐어요. 집안에서 저 혼자만 몰랐습니다. 그 다음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만나러 나갈 것 같아. 목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한테 전화하면서 저를 속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그래, 잘 다녀와.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요일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오늘 친구 집에 좀 다녀올게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저는 차를 몰고 나가서 시내 한 호텔 근처 골목에 세웠습니다. 동생이 보냈던 사진에 나오는 호텔이었어요.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3시간쯤 기다렸습니다. 겨울이었는데 히터를 틀어도 몸이 안 따뜻해졌어요. 손이 발이 얼었는데 심장이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호텔 정문으로 2사람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미영이 나란히 웃으면서. 미영이가 남편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그냥 그 장면이 슬로 모션처럼 눈에 담겼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운전 못할 것 같아서 한참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웃 친척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 때마다 왕래하던 사촌 언니였어요. 순이야, 나 할 말이 있는데. 그 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려 3년 전부터 돌아다니던 소문이었다고 했어요. 친척들 중에 몇몇은 이미 알았다고. 근데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했다고.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살림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소리도 안 나게, 울음도 없이, 그냥 조용히. 결심이라는 게 꼭 통곡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차가운 결심은 가장 고요한 순간에 내려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증거를 다 모은 건 2달 뒤였습니다. 메시지 캡처,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그날 제가 직접 찍은 사진, 변호사 상담도 마쳤어요. 이혼 절차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저희 집 거실에 앉은 사람들, 남편 미영이, 미영이 남편, 그리고 친척 어른 몇 분. 남편은 제 얼굴을 못 쳤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어요. 사진을 하나씩 꺼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이것도 보시고. 메시지 캡처를 출력한 종이를 폈습니다. 그때 친척 어른 한 분이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미영이 시어머니가 그랬어요. 순희 씨,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저는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거밖에 알려지면 다들 상처만 받아. 상처는 이미 저 혼자 다 받았는데요. 그 다음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미영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언니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한 번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이의 기저귀 내가 갈아줬는데, 이의 밥 내가 먹여줬는데, 이의 대학 등록금 내가 냈는데, 그런데 지금 저한테 무릎을 꿇어요? 남편은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실수였어. 취해서 한 실수야. 제발. 실수가 3년이나 됩니까? 실수에 호텔 예약이 있습니까? 실수에 여행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때 친척 어른 중 한 분이 말했어요. 순이야, 그래도 한 번만 봐줘라. 이혼하면 내가 더 손해야. 손해? 제가 손해예요? 20년 넘게 버텨온 사람이 저인데, 동생 키워온 사람이 저인데, 속아온 사람이 저인데, 손해는 저라고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남아있던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는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에서 빠질 때 미묘하게 걸렸어요. 20년 넘게 끼고 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어요. 딸칵. 그 작은 소리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부로 여기 있는 분들은 제 가족이 아닙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미영이가 울면서 언니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뭔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근데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제 귀가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천장을 봤습니다.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리고 이어진 생각.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되겠구나. 그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이었습니다. 슬프거나 무섭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홀가분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성인이 된 뒤 각자 살림을 차렸고 이 일을 알리기도 싫었거든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왔는데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잡으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재산도 나눴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당당히 요구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참 당당하십니다. 당당해야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요?
미영이는 남편한테도 이혼당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처음에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보자고, 용서해달라고, 언니밖에 없다고 그 말들을 보면서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미영이한테는 이미 언니가 없었거든요. 언니를 배신한 순간부터요. 전 남편 태수 씨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같은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처가 식구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알려지니 고개를 들고 다니기 힘들었겠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은 이제 제 인생이 아니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저는 이사를 했어요.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드는 날들.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 안 봐도 됐어요.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됐어요. 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보고 싶은 거 보면 됐어요. 그게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곧 자유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세수하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늘었고 흰 머리가 많아진 제 얼굴. 근데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예쁘다는 게 아니라요.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를 버텨낸 사람의 얼굴.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우는 눈물이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살아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는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었구나. 남편을 잃었지만 거짓으로 이루어진 결혼을 잃은 거였어요. 동생을 잃었지만 저를 배신할 사람을 잃은 거였어요. 가족을 잃었지만 제 편인 척하면서 저를 속인 사람들을 잃은 거였어요. 그날 제가 정말로 잃은 건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찾은 건 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이 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일어설 힘도 없을 것 같고 이게 끝인가 싶은 날. 근데 그날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저처럼요.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자리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저는 62입니다. 인생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발로, 제 이름으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